자, 수험생 여러분, 2024년 제2회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모의고사의 2회분의 두 번째 해설입니다. 모의고사 2회분의 두 번째 21분부터 해설인데, 지난주에도 계속 전달했다시피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력이 되었다가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느냐,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출력이 되어야 앞으로 입력하는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해 본 분이 당연히 합격권에 가깝습니다. 함정 문제,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모의고사를 배우는 큰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를 쳤는데 점수가 32점, 42점 나오니까 기죽고 또는 속상해서 안 보겠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많이 속상할수록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앞으로 더 안 틀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서 타당한 것은, 이건 답이 바로 1번 들었죠. 개공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당연히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많이 수업했지만 절대적 취소 사유는 노래 제목이 결사, 허리, 사양, 일정 할 때 결이 결격 사유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취소 사유죠. 자,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거짓 기재, 전속 중개계약에서 정보 위반, 그리고 임시 중개시설물 등은 상대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취소 사유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 한 4가지. 1번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답은 1번. 자, 22번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제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역시 답은 1번 돌았습니다. 폐업을 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X. 여러분 정확하게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업무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1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다 하면 틀리잖아. 반드시 취소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타당하지 않는 것 1번. 나머지는 맞습니까? 2.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할 수는 없다. 맞다. 정확하게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3년을 초과했다. 그럼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3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등록업 개공사에게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 자, 등록 취소 처분은 얼마?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사유입니다. 3년 동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는데 이 사람 2년 만에 왔어요. 그러면 3년에서 폐업 기간 2년을 공제하면 1년 동안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4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와 과태료 효과는 중요한 말이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데 1년에 몇 번 하는 것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폐업일로부터 하면 틀립니다. 5번. 폐업 후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승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 취소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가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3번 돌았습니다. 자,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답부터 볼까요? 답이 2번인데, 중개보조원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3,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무교육 3, 4시간, 또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틀리고 수정해 볼까요? 1.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공사와 소공사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X.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고 2개월 전에 통지해 주니까 연수교육은 숫자가 2하고만 놉니다. 2. 3번.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수료할 필요는 없다.
X. 소속 공인중개사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4번 국토장관은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규정 유지를 위해서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교육이 전국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X죠.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모든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지문 하나하나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24번까지 왔습니다. 24번 벌칙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바로 답이 보이죠. 공인중개사협회는 받았다 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근데 지금 벌금형을 받았다. X죠. 행여 여러분들은 500에 쏘고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벌금과 과태료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지 벌금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자, 나머지는 다 되나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개공사 1,500에 벌금형을 받았다. 원래 시세에 부당한 3년에 3천만 원으로 공부했으니까 3천만 원이 하니까 1,500만 원 받을 수 있지요.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하여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만 원 받을 수 있겠지. 5.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했다. 이거를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있어야 돼요.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개공사 어떻게 배웠습니까? 3년에 3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의 벌금 받을 수도 있겠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항상 기준점들을 공부한 거예요. 그 기준점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25번 돌았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옳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확인해 봅시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얼마? 1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하면 자동으로 500. 공인중개사 아닌 자 딱 그러면 자동으로 1년에 1,000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00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년에 3,000이죠. 자, 그런 거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 벌칙은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하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행위나 암기가 어려우시거든. 지금 모의고사에 나오는 정도의 형벌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것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번 돌았습니다. 자, 26번 다음 기준 중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갈까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야 하는 자 1년에 1,000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좀 전에 나왔죠. 3년에 3천만 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요거 무등록업자죠. 얼마? 무등록업자는 3년에 3천만 원. 5번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1년에 1,000입니다. 자, 그러면 형벌은 다 형벌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여기에 답이 3번이죠. 그래서 탈세 등 관계 법령은 3년에 3천에 해당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27번 갑시다. 경매 관련되는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이 중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답이 4번 돌았습니다. 중개법인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X죠. 여러분, 이 경매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원, 임원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중개업을 할 때는 사원, 임원도 모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지만 경매는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 대표자만, 그리고 개공사, 자격증 있는 개공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문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의 사원임원은 실무교육 이수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이 정확하게 맞죠? 체크해 주시고. 자, 28번 돌았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류와 특징인데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답부터 볼까요? 3번. 이제 우리 실무의 가장 기초죠. 독점 중개계약은 특정 계공사에게 독점적으로 의뢰를 하는 형태로서 특징이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든 간에 계공사가 보수를 받는다. 이런 말이 딱 올라오면 독점 중개계약이고 계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죠. 이런 독점 중개계약이 우리나라 사람 체제라고 잘 안 맞죠. 그래서 주로 미국 등에서만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자, 나머지 공부할까요? 1번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 찾아내셔야 돼. 여러 사람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하여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 너무나 중요하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특정한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계공사를 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에서 계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다. 또 이것 때문에 X죠. 자, 제가 살짝 잘못했네요. 여기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는 맞는데 책임 중개를 기대한다면 X죠. 먼저 체결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계약해버리면 나는 꽝 이래 되니까. 그죠? 책임 중개 X. 그 다음 계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 독점 중개계약 X. 4번 공동 중개계약은 독점 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 계공사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계공사들의 공동 활용에 의해 준명계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하면 답은 일반 중개계약이죠. 여러분이 의뢰를 하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서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5번 순가 중개계약은 미리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공사가 보수로 취득하는 계약으로서까지는 좋았는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할 염려가 있으므로까지는 좋은데 당연히 금지행위다. X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데 여러분 순가중개는 수수료를 초과하면 금지행위지 당연히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돌았죠. 아주 가볍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갑니다. 자, 29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입니다. 조사 방법 중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건폐율 용적률에 상하는 토지 이용계획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1번부터 틀린 답이네. 그죠? 여러분, 이거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공부하시죠? 그럼 건축법에서 공부하신 걸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여러분은 구리시에서 영업할 수도 있고 하남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강남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역에 시, 군, 조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시험에 잘 들어온다고요. 틀린 것 답이 1번 정리됐습니다. 자, 나머지 확인 설명하는 2, 3, 4, 5 정리 잘 됐죠? 특히 종류나 면적, 용도 등을 기본적인 사항이라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틀리는 것 1번. 30번 돌았습니다. 자, 계공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저당권이다. 다음 저당권에 대한 권리 분석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답부터 보죠. 4번. 등기사항 증명서에 저당권이 기재되면 계공사 피담보 채권만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와 변제기는 탐문을 통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제 X인데 여러분 등기부에 내가 국민은행에 저당이 5천만 원 설정돼 있다. 그럼 국민은행이 채권자잖아. 그죠? 등기부에 채권자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5번이에요. 근저당이 설정되면 계공사는 뭐만 설명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다.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계공사가 현재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실제 채무는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잘못 설명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채권 최고액은 현재 채무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무는 4천이 될 수도 있겠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1번.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압류자가 있으면 경매 처분 내면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순위다. 요거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1번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2번에 가압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경매가 가압류. 경매가 끝나면 누구부터 배당해 줄까요? 1번부터 해주겠지. 1번인데다가 저당권이 물권이잖아요. 1번 저당권 배당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2번 가압류.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데 이게 거꾸로 가면 자, 1번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있고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2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경매가 끝나면 자, 그러면 1번은 채권 가압류고 2번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에 압류가 본압류가 아닌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라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할 수 없다. 같은 순위로 보겠다. 이렇게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권이 뒤에 있으면 동순위. 이건 독특한 내용이니까 별도로 하나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이 앞에 있으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1번인데다가 물권이고 저당권이 앞에 있으니까. 31번까지 왔습니다. 자, 31번. 실무 과정에서 개공사가 임야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묘지입니다. 묘지에 대해서 개공사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볼까요? 3번. 자,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이 되면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도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항상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관리할 수 있다. 종손부터 먼저 나오고 만약에 종손이 없으면 영고자도 주장합니다. 요 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적어놨죠?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1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지료는 무상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청구하면, 청구가 있으면 지급한다. 판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거 메모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지문이 틀린 건 아니죠. 시효 취득에서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청구를 하면 지급하겠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2번 분묘기지권을 집단으로 취득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고 설사 이정을 하더라도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타인 소유 토지에 성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 취득합니다. 이게 시효 취득의 설명이죠. 성낙이 없었더라도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인정해 줍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사성,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싼 둔덕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성은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뜻의 판례입니다. 이게. 답은 3번. 항상 여러분들은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주장할 수 있고 종손이 없으면 그 묘지의 영고자, 그 순서를 이렇게 딱 익히시기 바랍니다. 32번 돌았습니다. 자,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부터 볼까요? 자, 답이 2번인데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X예요. 반드시 농취증 있어야 한다. 나머지 주말 체험 농장에 돼 있고 8번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작용하면 양도세는 감면됩니다. 뭐 다 됐죠. 이 정도. 그리고 5번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없습니다. 개인만이 주말 체험 농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 33번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발언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33번. 상호주의에 의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공사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2번부터 봅시다. 외국인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 맞네요. 제가 잘못 봤다. 그래서 외국인 허가 위반하면 2년 징역, 이혼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1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60일 내로 신고하나 거래 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5. 3번.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때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를 합니다. 5. 4번. 외국인이 건물의 신축, 재축, 정축, 개축 이를 우리는 계약 외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6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X. 계약 외의 원인은 얼마였습니까? 6개월 내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자, 5번.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면 한국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국적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유 신고 이렇게 공부했죠. 지금 여러분 33번에 있는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짧은 단원에서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짧은 단원에서 10년 연속 출제되었기 때문에 한 번 나올 때 5개 지문이잖아. 그죠? 그럼 10년이면 50개 지문이 뜨는데 이 작은 범위 내에서 50개 지문을 만들려면 출제했던 것이 또 되고 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맞추시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우리 암기표에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암기표를 확인하면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34번 갑시다. 자, 3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확인설명서 작성 이것도 100% 출제됩니다. 자, 틀린 거 3번 체크하시면서 토지 이용계 공법상 제한이나 거래 규제라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서로서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거 확인설명서 작성 한번 안 읽어보면 절대로 모르겠죠. 자, 그래서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 등은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틀린 게 답이 3번이니까 여러분은 꼭 확인설명서 교재 기본서에 있습니다. 우리 요약 강좌에도 있습니다. 교재 중간에 딱 펴놓고 비주거용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안에는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 정화시설 등을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지를 꼭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는 내진 설계 능력과 내진 설계 여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제한이나 거래 규제란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5. 여러분 공법상 규제, 이용 제한 이런 것들은 매매에 관련되는 거지 임대차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건 사고 파는 데 문제지 임대차하고는 관계가 없죠. 5번 중개 대상물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와 벽면 도배의 상태는 개공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내외부 상태 들어가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3번. 자, 35번까지 왔습니다. 35번. 계획공사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다음 중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부터 볼까요? 계획공사가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피성년 후견인과의 계약은 피하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계약을 중개합니다. 요거 피성년 후견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요 그대로 여러분 지문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공유인 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지만
공유 부동산은 전체 동의받고 처분해야 되죠. 지분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2번 개공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 등본이나 등기부로 확인한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저 사람이 이 사람 본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까?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X. 4번 의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뭐? 무효. 이렇게 공부했지.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 무효. 행위 무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X죠. 여러분 미성년자와 체결을 하였을 때 혼인했다면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의제 제도가 있다.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5번 지문도 여러분 잘 익히셔야 돼요. 이런 거.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3번 이렇게 갔습니다. 자, 36번까지 왔습니다. 36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거래사항 외 그 밖의 관련 사항도 확인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부터 볼까요? 자, 2번이죠.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의 해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없다. X. 여러분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무엇으로 본다? 해약금으로 봐서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2배를 물려줌으로써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그죠? 특약이 있으면 뭘로 본다? 위약금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입니다. 할 수 없다 때문에 X죠. 자, 나머지 다 됐나요? 1. 부동산을 이중 매매한 경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원래 이중 매매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배임이 속인 행위가 있었다면 무효로 본다. 그럼 8되죠. 5. 3번 매매 비용은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청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공정비용 등이 해당되며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4. 수량매매는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를 수량매매 그럽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사과가 3개가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과 한 박스 10,000원 갈로 열고 한 개당 500원 이렇게 수량을 적어주면 3개 값을 청구하기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수량 매매라고 합니다. 5번 담보책임이나 위험부담 등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규정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를 뭐라 부른다? 법정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정 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2번 들어갔습니다. 37번 왔습니다. 자, 37번 개공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답이 정해져 있죠. 답은 3번인데 자, 이 법에 의하면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 이전은 항상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X. 유일하게 계약 명의 신탁은 뭡니까? 유효죠. 유효. 딱 유효가 여기 하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자는 명의 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때 계약 명의 신탁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체크해 주시고 1, 2, 4, 5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5번 같은 지문은 성경과 같은 말씀이죠.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하고 알았거나 몰랐거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3자는 완전히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틀린 것 3번이었죠. 38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보죠. 5번.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이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설명하였다. X. 자, 한번 해봅시다. 1월 1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1월 5일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때 받은 날 저당권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이거 누가 빠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일단 뭐부터 있어야 된다? 대항력부터 있어야 돼요. 그럼 대항력이 1월 1일 인도 지구니까 1월 2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했고, 자 이제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1월 5일이면 이때부터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 언제 들어왔다고요? 똑같이 1월 5일이잖아. 그래서 똑같이 우선 변제니까 저당권이 확정일자에 우선하는 게 아니고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 자, 그래서 틀린 것 5번.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확정일자는 반드시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 발생했죠. 저당권하고 같이 돌았으니까 똑같이 동순위로 봅니다. 틀리는 것 5번. 자, 39번까지 돌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보죠.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2번.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된다. X죠. 틀린 게 이제 2번인데, 자, A라는 개공사가 상가를 얻었습니다. 뭐 여러분 중개사무소도 상가니까 무슨 부동산 점포를 얻고 또 여기에 뭐 입주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456이 나왔겠죠. 그러면 인도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했겠죠. 하다가 중간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폐업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등록을 하는데 재밌는 것 장소는 그대로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그대로 오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도 똑같이 123-456이 똑같았다면 대항력은 똑같았으니까 처음부터 인정해 주느냐 X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폐업을 했으면 다시 왔을 때부터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다시 폐업하고 오더라도 장소는 그대로 올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이 나온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더라도 다시 할 때부터 대항력이지 처음부터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주 이번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나머지는 법조문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40번이 전자계약입니다. 한번 딱 출제가 되었던 건데 이 문제 전체가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저절로 계약이 성립되는 내용, 전자계약이죠. 그 전자계약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답은 5번인데, 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 매수인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시스템이 가능하다. X입니다. 회원가입은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계약을 입력하지.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언제 전자계약 할 거라고 자기들이 가입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거 지문 틀린 거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되죠? 종이 대신에 온라인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받고, 또 전자계약 회원 시스템으로 가입한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공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체결해서 홈페이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는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홈페이지로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전자계약할 때 개공사가 회원 가입을 하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회원 가입하라. 그런 규정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2회 모의고사까지 해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